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오늘 초대석에 여러분 좋아하시는 또 우리나라 문학계를 대표하는 대표적 소설가 한 분 초대했습니다. 90년대 중반 이 새해 선물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혜성같이 우리 곁에 나타난 은희경 소설가. 아주 오랜만에 이 빛의 과거라고 하는 장편 소설을 들고 다시 오셨네요.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죠, 장편 소설. 네, 장편으로는 7년 만인 것 같아요. 7년이나 됐나요? 네. 이게 장편으로는 몇 번째 작품? 여덟 번째? 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데뷔하시고 지금 25년인데, 네. 여덟 번째 장편이면 한 작품당 한 3년, 38, 24. 맞죠? 그런데 어떻게 이번 거는 7년이나 걸리셨어요? 아, 중간에 잘 안 돼서 쓰다가 포기하고 뭐 여러 차례 그런 과정이 좀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럼 처음 구상했을 때부터 따지면 더 된 거예요? 7년보다? 글쎄요, 뭐 기간이 긴 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10년도 넘게 예, 구상은 했죠. 10년 넘게? 네. 보통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작품 쓰실 때. 장편 소설은 주로 이제 장편 소설은 연재를 통해서 글쎄요. 쓰니까요. 한 2년이나 3년 정도 하는데 이거는 좀 어려웠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일단 또 이게 1977년 이제 대학교 1학년 여자대학 기숙사에서 이제 대학교 1학년생들 간에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저의 모습이 또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77학번이시지? 네, 좀 간단하게 말하면은 저를 객관화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게 이제 제가 기숙사에서 실제로 생활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재밌는 이야기거리도 많고 거기에서 저를 성장하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계기들도 있고 또 그 당시에 사회 상황 같은 것들이 또 지금 현재 어떤 뿌리가 되는 그렇죠. 사건들 예. 그런 것들 좀 얘기해보고 싶어서 이 이야기는 내가 꼭 써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오래전부터 생각했는데 뭐랄까요 쓰다 자료는 많고 네. 뭐 그런 거에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소설 속 인물들을 제가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인물로 만들기가 어렵더라고요. 제 이야기가 섞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너무 저를 이렇게 좀 순수하고 그런 어떤 그 여대생으로 만들었다가 이건 아닌데 또 내가 이런 걸 왜 쓰나? 네. 그런 거 아니잖아. 어떻게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될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지금 현재의 내가 어디에 도달해 있는지 그런 거 객관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과거의 장편들은 연재를 많이 하셨다고 아까 하셨는데 이번 거는 연재도 전혀 없었고. 아닙니다. 이것도 연재를 했던 거, 문예지에 연재했던 작품. 근데 그렇게 오랜 기간 연재해도 되나요? 문예지에서 허락해 주나요? 시작은 했죠. 그래서 결국 제가 정말 몇 년 가까이 고민하다가 시작한 게 이제 한 3년 전 시작해서 1년 반 정도 연재를 했고요. 마무리는 그래도 됐습니까? 네, 그래서 그 뒤로 한 1년 정도 또 아닌 것 같아. 이런 기간을 좀 항상 그런데 소설을 쓸 때 그 기간이 어떤 소설가한테나 필요한 것 같아요. 이만하면 됐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연재돼서 마무리된 후에 또 고쳐졌나요? 네, 많이 고쳤죠.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 글이라는 것도 일종의 유기체 같아요. 저도 생명이 있어서 이것도 변해가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들어졌을 때보다 이 세계도 업데이트됐고 그거를 바라보는 저희 시각도 어느 정도 달라졌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달라졌어요. 네. 제목은 빛의 과거? 네. 왜 이런 제목을 붙이셨나요?
현재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데 지금의 나라는 것이 과거의 집적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의 현재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왔는데 그게 어떤 관통되는 어떤 이미지로 그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빛이라는 게 떠올랐고 지금 내가 어떤 형상, 어떤 빛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과거로부터 온 예. 것이라는 그런 뜻으로 써봤습니다. 77년부터 온 빛이 지금 현재 비추고 있다. 네. 이런 거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전작들도 보면, 우리 기영 작가의 전작들도 보면 본인과 본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녹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특별히 이번 작품이 그렇게 어려웠던 이유는 뭘까요? 일단 제가 더 신중해졌고요. 예, 나이 들수록 네, 신중해지는 것 같아요. 본인을 그려낸다는 게 신중해진다? 네, 아니, 그것도 포함돼서, 항상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게, 내가 틀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늘 해야 되거든요. 예, 네, 예, 네. 예. 그것이 그 존재 업데이트되는 어떤 그 동기가 되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작가가 된 지 25년 됐는데,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새해 선물은 첫 작품이니까요. 그걸 보면은, 지금 보면, 와, 이거를 막 썼구나. 네. 이거를 막 진짜 직접적으로 얘기했구나. 어찌 보면 과감하게. 네, 막 과감한 저질렀구나. 거고, 네, 어떻게 보면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걸 그냥 고지고대로 썼구나. 비유적으로 좀 더 세련되게 다뤘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게 그 시기만의 어떤 패기 같은 예. 것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보면은 그래서 점점 중견이 될수록 지금까지 써왔던 작품도 있고 그건 내가 동의 반복이 아닌가. 혹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시각이 뭐 하나 더 보탤 만한 예. 가치 있는 시각인가.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만 신중해지다 보니까 그런 게 좀 크지 않았나 싶어요. 첫 번째 오늘 인터뷰에서 우리 은희경 작가의 미덕을 하나 우선 발견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나이가 먹다 보면 고집이 세지는 스타일이 있는데 정반대로 나이가 먹다 보니 내가 더 신중해지더라. 더 조심스러워지더라. 이건 미덕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느라 독자들은 더 오래 기다려야 되는군요. 새 작품 나올 때까지. 네. 그런데 또 이제 조금 빨리 써볼까 해요. 이거가 너무 오래 걸렸는데. 이거 끝내고 나니 좀 자신이 붙으셨어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예전에는 더 정교하게 해서 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 일종의 뭐 우리가 배워온 대로 뭐 장인이란 이런 거다, 전문가란 이런 거다 그랬는데, 이걸 쓰고 나니까, 이게 그렇게, 이건 충분히 해봤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네, 그리고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을 좀 던지는 것들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그런 새로운 생각들을 좀 바로바로 써내려고 해요. 예. 새로운 생각이라는 거는 그럼 본인의 모습이 아닌, 본인의 과거가 아닌 완전히 다른 이런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건 아니고. 네, 지금까지 제가 생각해왔던 것들이 뭐 좀 의심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제 세상도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예. 네, 그런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유효하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제 달라 이런 얘기 좀 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다른 렌즈로 봐야 돼 이런 얘기 같은 거 떠오르면 네, 이거는 이것도 막 어떻게 예쁘게 어떻게 좀 좋게 어떻게 보기 좋게 만들까 하는 시간을 너무 끌 게 아니라 알겠어요. 네, 이런 생각을 좀 은희경식 렌즈를 통해서 비추어 본 세상 만사 이런 거네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걸 느꼈어. 그런 걸 바로바로 좀 말해보고 싶다. 네, 그런 거죠. 동년배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탁탁 걸리는 이런 대목들 많죠. 서로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서.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개인주의자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주의자하고 이기주의자가 다른 게 개인주의자는 다른 개인도 존중을 해야 되죠. 당연하죠. 네. 그래서 너무나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좀 힘들어서 피하는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점점 다른 생각들을 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게 불편하다 보면은 예. 점점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그렇죠. 우리가 옳다. 맞아요. 그럼 남들은 왜 그렇게 생각해? 점점 그렇게 하다 보면 고립되고 정말 양극화되고. 네, 네. 그래서 거기는 거기대로고 여기 다들 섬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신문 기사 같은 거 읽으면 댓글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서 한숨을 막 쉬고 있으면은 예. 가족이 그럼 뭐하러 그거 봐서 그러느냐 그러는데 제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게 소설가의 일인데 이 사람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그런 것을 끊임없이 그 공부해야지 인간 예.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예, 네, 예. 그렇게 대답하곤 해요. 네. 특히 또 요즘 SNS 세상이 돼서 서로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끼리 비슷한 정보를 공유하며 진영화되는 이런 네. 상황들이 목도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 이야기도 더 들어보고 더 읽어봐야 한다. 네. 네. 오늘 발견한 두 번째 미덕이십니다. 계속 발견해 주세요. 자, 1977년 대학 1학년 여대 기숙사. 네. 어디서 뭐 몇 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 기본적으로는 두 방에 이제 룸메이트들이 기본적인 그 주인공들이기 등장인물이기 때문에 일단 4명씩 8명이에요. 많네요. 네. 그리고 또 뭐 친구도 있고 사감 선생님도 있고 학교 선생님도 있고 막 이래서 인물이 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쓸 때 어떻게 구분을 시키느냐 이것도 저가 되게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네. 그때로부터 이 소설이 그려지는 시대상은 최근까지 옵니까? 아니면 네. 그래요? 최근에서 이제 40년 전을 이제 그 회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이 현재의 주인공은 둘인데요. 네, 유경이라는 인물하고 희진이라는 인물이 그때 이제 물론 기숙사 때 이제 같은 기숙사에 있었던 인물인데 이 인물들이 1977년을 기억하는 게 서로 달라요. 그렇죠. 네, 예. 달라요. 자기 위주로 편집을 해서 갖고 항상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불편하지만 만나고 있는 관계예요. 네, 그래서 이 소설 첫 그 문장이 그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구는 아니지만 가장 오래된 친구다. 네, 그래서 그렇게 오래된 친구인데 생각은 서로 다르고. 네. 기억하는 옛날 서로의 모습도 다르고. 네, 네. 아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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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두 인물이,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그 자기가 편집한 자기 역사라는 것 속에서 그러면은 서로 다른 것만 얘기하면 안 되고 서로 다른 것들, 그렇게 서로 다른 빛이 다르게 굴절돼서 현재가 되는 건데 그냥 저는 마지막에 그런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같이 빛이 스펙트럼을 이루면서 같이 흘러가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기억이 옳으냐. 다르게 여겨지지만 네. 함께 간다. 네. 누구의 기억이 옳으냐 이런 걸 밝혀내는 게 아니라 어차피 각자의 사적인 문학인 인생 각자의 사적인 문학인 것인데 그거를 서로 그렇게 같이 흘러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예. 인생은 각자의 사적인 문학이다. 그렇게 이야. 말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표현 멋있는데요. 인생은 각자의 사적인 문학이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그 영국 소설가가 이미 한 얘기예요. 네. 이번 작품에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까? 네. 진실이 어디 있어? 각자의 기억은 그 사람의 사적인 문학이란 말 못 들어봤니? 이렇게 하는 대목이 있어요. 각자의 기억은 네. 그 사람의 사적인 문학이다. 네. 네. 그렇죠. 네. 진실은 없는 거죠, 어찌 보면. 서로가 각자가 갖고 있는 진실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 뭐 절대적인 진실이라는 것은 뭐 어떤 것은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제 뭐 어떤 식으로 말할 수 있겠지. 저는 이제 문학 소설가 입장에서는 어떤 진실이 있다고 말하는 것에서부터 폭력이 시작되는 거죠. 네. 요즘 세상, 특히 양극화되고 진영화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세상에 꼭 필요한 소설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조금 층위를 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그냥 단순히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로 읽으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왜 이런 사람들이 서로 친구가 돼서 이렇게 오래 만나는지 서로 굉장히 다른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읽어도 재밌게 읽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독자와의 만남, 뭐 낭독회 이런 것 거의 다 취소됐잖아요. 네. 그죠? 네. 오늘 이 TV를 통해서 많은 독자들께 한 대목 좀 낭독 좀 부탁을 드리면. 네. 이번 소설에서. 네. 네. 20대 첫사랑에 빠진 20살의 감정. 1977년의 6월과 7월은 일생에서 내가 가장 예뻤던 때일 것이다. 그때 나는 아침이 밝아오는 순간과 함께 깨어나는 설렘의 조도를 알았고 저녁 미풍 속에 깃든 저물어가는 쓸쓸함의 운명을 알았다. 비가 뿌리기 전에 끼쳐오는 흙냄새와 기숙사 탁구대에서 들려오는 공소리에 선명한 메아리를 알았다. 그와 함께 걸었던 모퉁이들의 햇살과 나무 그림자와 흘러가는 구름의 움직임을 알았다. 그와 나눠 마시던 평범한 커피의 향기와 찻잔의 온도와 손잡이가 놓여있던 각도, 입술에 닿던 얕거나 두툼한 감촉을 기억했다. 그의 주변을 감싸고 있던 공기와 실내 벽의 색감과 담배 연기의 궤적과 잘 마른 옷감의 냄새, 그의 곁을 스쳐가던 격정적이거나 고요한 음악들, 버스 정류장의 소음과 발소리와 나직한 말소리들, 물끄러미 창밖을 바라볼 때 그의 무겁고도 허전한 눈빛과 감정이 들어간 손가락의 섬세한 반동을 알았다. 그리고 나와 눈을 맞추었을 때 마치 뭔가를 건네받기라도 한 듯 한순간 내게 밀려들던 뜨거움과 갈증도. 네, 이 첫사랑에 빠진 20살의 감정이었어요. 네. 어디선가 이 책, 빛의 과거를 본인의 반성문이라고 표현하셨더라고요. 네. 어떤 의미에서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제가 이 책을 이제 준비하려고 정말 많은 곳을 떠돌아다녔어요. 네. 근데 원래 그 전부터도 글을 쓸 때 좀 집을 떠나는 게 첫 번째로 이제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요. 네, 익숙한 공간에서는 어쩐지 생활인으로서의 이 소심함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딘가로 떠나서 낯선 데서 이제 그 긴장으로 막 쓰기도 하는데 이게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옮겨 다닌 장소가 굉장히 여러 군데였어요. 예. 근데 그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 가는 그냥 시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작가 집필실이 이제 몇 군데 있어요, 우리나라에. 창작 공간들이 있죠. 창작 공간. 예. 그래서 제가 토지문화원이라고 박경리 선생님 만드신 토지문화관도 이제 자주 가는 곳이고 서울에 있는 연희창작촌. 연희창작촌. 네네. 근데 연희창작촌에 있을 때인데 이 소설을 준비하느라고 제가 그때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할까요? 왜 모든 게 준비가 된 거예요. 자료도 다 찾아놨고 이야기도 했고 인물도 이름도 다 지어놨고 한데 이 이야기가 무엇을 위한 이야기인지 저의 어떤 절실함이 언젠가부터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이야기를 왜 쓰려고 하지? 이런 속에서 너무 힘들 때인데 제가 그때 이제 강남역 사건이랑 이런 것들이 그래서 계속 뉴스를 보면서 묻지마 살인 사건 그런 거. 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나? 그런 그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게 이 소설의 배경이 된 1977년에도 이미 여성들에게 가해진 이런 거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1977년에 이제 페미니즘이라는 과목이 대학에 처음 개설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였고, 그리고 1977년에 제가 그 당시 굉장히 충격적으로 읽었던 성의 정치학이라는 그런 이제 페미니즘의 굉장히 과격한 이론서죠. 네. 그런 책도 나와서 많은 대학생들이 읽고 거기에 대해서 그 토론도 하고 그랬으면 40년이 지난 다음에는 뭔가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나 이런 거에는 그 세대 나 같은 사람들이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소설 속의 문장으로도 들어가 있어요. 어떤 문장이냐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뭔가 잘못되어 있고 부조리하다면 그 시스템 안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안정되게 살려고 했던 나의 수군과 방관도 한 몫을 했다는 거를 알만한 나이가 되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약간의 제가 미안한 마음으로 쓴 것도 있어요. 이 책에 그럼 그 페미니즘적 또 여성에 대한 어떤 차별 이런 소재들도 많이 등장을 합니까? 그냥 저는 제가 소설가로서 리얼리스트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사실을 쓰면 그게 의도하거나 안 하도 굳이 의지하고 우리의 의도하지 역사에선 않아도 그렇죠. 네, 그게 그 얘기가 되는 게 리얼리즘이 된 것 같아요.